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입니다. 방학은 즐겁게 보냈나요?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 수업도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힘내서 같이 공부를 해봐요. 파이팅!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4단원까지의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야기는 5단원부터 시작되는데요. 5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 6단원 조선 사회의 변동이라고 해서 조선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두 단원에 걸쳐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7단원에 가면 통일제국의 등장, 8단원 지역세계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9단원에 가면 전통사회의 발전과 변모라고 해서 이 부분은 세계사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한국사와 세계사에 대한 전반적인 근현대가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학년에 올라가면 한국사와 세계사의 근현대사 이야기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습을 잘 해놔야 3학년 때도 역사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시대의 흐름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단원의 내용은 이 조선 성립과 발전인데요. 이 내용은 수행평가를 보게 되고요. 6단원에서 조선 사회의 변동 이 부분도 수행평가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세 단원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흐름을 이해하고 나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5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중단원 1,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6쪽부터 127쪽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고려 말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 그리고 온건파 사대부를 무찌르고 힘을 가지게 됐던 급진파 사대부들, 이들은 같이 힘을 합쳐서 조선을 세우게 되었죠. 이들이 힘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바로 위화도 회군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에서 이성계가 군사력을 이끌고 다시 수도로 돌아오게 되면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전법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문세족, 그들이 대농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 대농장을 빼앗아 오는 것이 바로 과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전법은 관리에게 경기도 지역에 있는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한마디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였던 수조권을 관리에게 주게 되는 건데요. 권문세족들은 관리가 되지 못하고 그냥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관리가 아니라면 토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전법을 시행하고 권문세족에게서 경제적 기반을 빼앗아 버린 거죠. 이 경제적 기반까지 빼앗겨버린 권문세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이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들이 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대적할 사람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를 세우는데 이들을 막을 사람들은 없었던 거죠.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 그리고 이성계는 손을 잡고 새로운 왕조를 1392년에 개창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바로 태조가 됩니다. 태조는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처음에 생각을 합니다. 조선이라는 이름, 그리고 화령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어떤 걸 선택할지 중국에게 선택해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중국의 황제는 우리나라에게 조선이라는 이름을 선택해라는 답장을 보내주게 돼요.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 나라를 만들었을 때 급진파 사대부들과 이성계는 손을 잡았죠. 특히 급진파 사대부 중에서도 정도전의 역할이 강력했습니다. 정도전의 의견에 따라서 나라 체제가 정비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를 조선에서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왕보다 똑똑한 재상들이 더 많은 국가, 그래서
많은 똑똑한 재상들이 있으면 이 나라는 고려처럼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고 정말 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재상 중에서도 초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건 정도전이라는 재상이었고요. 이 태조 시기 이후에 태조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공신 세력들, 이 처음에 조선을 세울 때 개국을 했을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개국공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국공신, 정도전을 포함한 세력들이 너무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 태조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국공신 세력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획득한 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조선의 왕의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는 우리가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태조 다음에 태종이 나와 있죠. 태 다음에는 정종이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정종이 왕위에 오른 자리를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 권력을 취득해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방원은 막강한 사병을 가지고 왕위를 쟁탈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했던 역할에 도움을 주었던 이 사병들 그대로 두면 자신도 똑같이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병을 전부 혁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군사권을 장악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역사 공부를 잘한 거예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여준 모습을 누군가 보고 배울 수 있겠다라고 싶으니까 사병을 혁파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은 호패법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호패법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 번호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증이죠. 교과서 126쪽에 왼쪽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 호패는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신분증명패라고 하죠. 한마디로 주민등록증입니다. 호패를 제작한 연도, 그리고 이름, 출생 연도와 과거 합격 연도, 그리고 과거의 종류 이렇게 앞뒷면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 사극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옷 주머니에서 호패를 꺼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조선시대 태종 때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세종입니다. 세종대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훈민정음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훈민정음 창제가 세종대왕의 큰 업적 중에 하나고, 이때는 왕권과 신권이 조화되는 아주 평화로운 정치가 잘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 집현전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대왕을 도와서 훈민정음을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조선시대의 전성기적인 문화에서 큰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태종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종 시기에 왕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들이 전부 제거가 되었고요. 왕을 잘 따르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안정적인 왕권의 바탕에서 왕이 된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면서 왕권을 강화하면서도 신하들을 존중할 수 있는 조화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정된 정치 상황 아래에서 여러 가지 학문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많은 과학적 발전 그리고 문화적 발전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단종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바로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단종, 그리고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조카의 자리를 빼앗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수양대군은 세조라고 하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원래 왕위가 되는 위치가 아니었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많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군사제도를 정비하면서 국방력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직전법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 전에는 수조권을 과전법에 의해서 전직 관료, 그러니까 퇴직한 관료에게까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전법을 통해서 수조권을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게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수조권이 뭔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이 아니고 삼국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토지제도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그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전법에서는 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 토지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볼게요. 여기가 원래 관리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을 가지고 있던 관리가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지역을 이 사람의 관리에게 수조권을 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관리가 와요. 그러면 이 지역을 수조권을 주겠죠. 이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다 보면 이 토지가 다 전직 관료에게 넘어가게 됐을 때 더 이상 새로운 관리에게 줄 토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세조는 직전법 실시를 통해서 전직 관료에게는 더 이상 수조권을 주지 않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실시했을 때 처음에는 이 전직 관리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세조는 왕권이 강한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무시하고 이러한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성종의 이야기를 볼게요. 성종 시기에 가면 조선시대에서 가장 통치체제가 완벽하게 정비되는 시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많은 통치제도가 정비가 되고요. 그리고 법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그 전 시기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이 경국대전은 성종 시기에 드디어 다 완성이 되고 반포되게 됩니다. 경국대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조선시대의 법전이 완벽하게는 아니고 조선시대의 법전이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법을 적용시킬 때 중국의 법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야 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조선 왕조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경국대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의 법을 빌려오지 않고 우리만의 법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종 시기에 가면 홍문관이라는 게 설치됩니다. 세종 시기에 집현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성종 시기에도 신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홍문관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조선시대 초기의 왕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왕들의 업적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으면 수행평가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정리해서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127쪽에 있는 4대 교린 정책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교과서 127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조선시대는 대외 정책에서 4대 교린이라는 정책을 기본 프레임으로 잡고 시작합니다. 4대 하는 나라는 명나라였고요. 교린하는 나라는 여진과 일본이었습니다. 4대를 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섬긴다는 뜻인데요. 실리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실 명나라에게서 우리는 얻어오는 것이 많았어요. 조공을 바쳤을 때 명나라는 조공을 받은 국가로서 나는 조공을 받는 국가야 라는 명예를 가질 수 있었고요. 명나라는 자신이 더 높은 국가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이 조공품에 대해서 회사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형님 하고 대접을 해주니까 형이 동생한테 맛있는 건 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명나라에서 받아오는 회사품들이 많았는데요. 그것들은 되게 선진적인 문물의 혜택을 받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4대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진과 일본의 모습을 볼 텐데요. 여진과 일본은 우리가 강경하게 그들을 막기도 했고 그들을 회유하기도 하면서 같이 지내려고 했던 국가입니다. 특히 여진이 있는 이 지역에는 우리가 사군 육진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최윤덕 장군을 사군에 보내고 김종서 장군이 육진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국경지대를 탄탄하게 합니다. 탄탄하게 한 이유는 여진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경한 정책이었죠. 하지만 여진족이 우리나라로 오는 이유는 더 필요한 물건들이 많아서 그 물건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그 물건을 약탈해 가지 말고 물건을 정식적으로 사서 갈 수 있도록 국경 지역에 무역소를 만들어주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회유하는 정책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일본의 모습을 볼게요. 일본에서는 특히 이 지역, 스시마 섬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을 이종무를 보내서 세종 시기에 토벌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있는 왜구들이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의 바닷가를 많이 노략질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토벌 정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회유책으로 부산포, 연포, 제포라고 해서 부산의 동래 지역, 울산, 그리고 창원의 진해 이곳들을 개방해서 이쪽으로 와서 물건을 약탈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회유 정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선이 열리고 그리고 왕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꾸려갔고 그리고 다른 대외적인 국가들과는 어떤 모습을 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조선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 안녕.